안녕하세요. 명진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문학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흥보가의 내용을 직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흥보가의 갈래와 성격을 미리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흥보가의 가가 노래, 가자를 쓰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흥보가는 우리 판소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래를 먼저 적어 볼 건데요. 갈래는 판소리라고 끝내면 안 되고 판소리 사설입니다. 말 그대로 노래 가사, 글의 형태로 보고 있고 글은 곧 문학에 속하는 영역이니까요. 우리 판소리 사설이라고 적어줍시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설이라는 것은요, 구성 요소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노래를 하는 부분인 창, 또 하나는 해설을 하는 부분인 안일이로 구성이 됩니다. 선생님이 수지가 판소리를 부르는 부분을 영상으로 보여주었는데 그때 이 창과 안일이를 우리가 확실히 구분할 수 있었죠. 특히 이 안일이의 경우 이제 해설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말투로, 그러니까 리듬을 섞지 않고 말을 이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기능을 세 가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요, 특정한 상황을 설명해주는 해설의 가장 기본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길고 장황한 사건을 간단하고 짧게 요약해주는 기능.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노래가 계속될 때 이제 청중들이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그 긴장을 중간에 해설로 끊어주어서 완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하면 되겠죠? 네, 다음으로는요, 성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흥보가의 성격은요, 결국은 판소리 자체의 성격과 연결이 됩니다. 판소리는 어떤 이야기를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웃을 수밖에 없는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웃음과 관련된 문학 개념, 무엇과 무엇이 있었죠? 네,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성격이 확연하게 두드러집니다. 이 풍자와 해학은 우리가 1학기 때도 배운 개념인데요. 이렇게 흥보가라는 판소리 사설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니 굉장히 문학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 지금 생각이 난 건데 바로 흥보가를 읽기보다는 이 풍자와 해학의 개념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짚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를 흥보가의 학습 활동이 있는 274쪽으로 넘어가서 풍자와 해학을 다시 꼼꼼히 한번 훑어볼까요? 네, 이 큰 2번에 지금 판소리에 관해 설명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흥보가에 나타난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탐구해 보려고 하는 문제인데요. 선생님은 특히 이 글에서 두 번째 문단에 좀 주목을 하고 싶네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한 판소리에 많이 드러난 표현 방식은 뭐와 뭐다? 네, 해학과 풍자이다. 해학과 풍자는 모두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문학적 장치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를 보인다. 해학이 대상을 애정으로 감싸 안으며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풍자는 대상을 공격하기 위해 비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글에서 해학과 풍자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만의 말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해학은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웃음이라고요? 네, 동정심 혹은 연민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웃기긴 웃기지만 어쩐지 약간 슬픈 느낌? 웃프다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러한 성격의 웃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풍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어떤 것을 하기 위해 비꼬는 것이라고요? 네, 대상을 공격하기 위해 비꼬는 것, 결국은 비판적인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과 비판의 웃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까보면은 정말 다른 대조적인 개념이니까 헷갈리지 않고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둡시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해악과 풍자의 개념까지 확인을 했으니 269쪽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본문을 읽어보며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간에부터 하는 만큼 이 앞줄거리를 잠깐 요약을 해볼게요. 이제 흥부가 굉장히 가난한 상황이죠. 그래서 부자인 형 놀부를 찾아가서 쌀이나 돈을 빌려보려고 하지만 놀부는 욕심이 많고 성격이 악하기 때문에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결국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온 흥부.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아내와 함께 열심히 품팔이도 하지만 왠지 쉽게 가난을 벗어날 수 없네요. 자식들은 또 굉장히 많아서 다들 배고프다, 뭐 이거 해달라, 저거 사달라 떼를 쓰고 집안이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보던 흥부가 안 되겠다. 우리 가족을 내가 먹여 살릴 방법을 모색해 봐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고 실천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부터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안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니 이제 일상적인 말투로 해설을 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마누라가 울음을 우니 흥부가 가만히 듣더니만 여보 마누라 울지 마오. 나 오늘 읍내 좀 갔다 오리다. 흥부가 읍내 좀 가겠다고 하네요. 읍내는 무엇하러 가시오? 환자섬이나 얻어와야 저 자식들을 구원하지 않겠소. 지금 여러분, 흥부가 읍내를 가는 이유는 무엇을 얻어오기 위함이죠? 네, 환자를 얻어오려고 하는 건데요. 환자, 병원의 그 환자 아니고요. 어떤 뜻인가요? 네, 옛날에 관가에서 가을에 이자를 붙여 갚는 조건으로 백성에게 구워주던 곡식입니다. 자, 이 환자를 조금 자세히 알아야 흥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서 선생님과 함께 파악해 볼게요. 환자는요, 다른 말로 환곡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조선 후기에 실제로 있던 제도고요. 특히 봄철이나 흉년에 쌀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농민들이 정부에서 이 쌀을 빌리고 대신에 그해 가을에 추수를 한 것으로 갚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좋은 제도 같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꼽아보자면요. 첫 번째로는요. 이자가 너무 셉니다. 쌀 한 가마니를 빌리는데 그림처럼 쌀 10가마니 이자를 붙인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쌀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쌀에 이렇게 겨와 같은 불량한 잡곡이 섞여 있다든지 심할 때는 모래처럼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불순물들이 한 절반 가까이 섞인 거를 줘놓고 갚으라고 생색을 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많은 백성들이 이 환곡 때문에 고통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거나 흥부가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환곡을 얻으려고 읍내로 나가는 상황임을 알 수 있겠네요. 네, 여보 영감, 저 모양의 환자 먹고 도망온다고 안 줄 것이니 가지 마오. 자, 이제 아내가 말립니다. 왜냐하면 흥부 차림새가 너무 허름해서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안 줄 것 같다. 가지 말라 하고 만류를 하는 것이지요. 흥부가 화를 거쩍 내어 가장이 출입을 하려는 네 옆엔 내가 방정 맞은 소리를 하는고 그 무슨 일을 꼭 믿고만 다니나 구사일생으로 알고 가지 잔소리 말고 내 도복이나 이리 내와 하고 역정을 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흥부의 성격을 하나 짚어보고 갈게요. 평소에 우리는 흥부가 굉장히 착하고 뭔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보면 이제 가장이라고 자기를 과시한다든지 옆편네 방정 맞다 잔소리하지 말고 도복이나 가져와 명령하는 부분 비하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흥부가 가부장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의 입체적인 측면을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체크해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흥부가 아내를 막 타박을 하면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봐야지. 내 도복이나 가져와봐. 합니다. 도복은요, 어떻게 생긴 옷이냐면요. 선생님이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요게 바로 도복입니다. 굉장히 폭이 넓고 통이 큰 옷이지요. 이제 이 선비들이 주로 입는 옷이었는데 외출복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에 하늘색 겉옷이 바로 도복을 입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흥보가 읍내에 가려니까 이 도복이 필요한 거죠. 과연 어디 있을까요? 자, 아내가 물어봅니다. 도복은 어디다 두셨소? 원참 그 집안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려고 그 옆에 내가 가장도복 어디다 둔지도 모르나? 거 장 안에 보, 장 안에. 흥부가 장 안을 보라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오? 여러분 지금 아내가 한숨을 딱 쉬면서 우리 집에 장이 어딨어요 합니다. 그럼 이때 장은 무슨 장이죠? 네, 옷장이죠. 옷을 넣어둔 장롱이요. 그런데 흥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 달기장은 장이 아니란 말이오? 자, 그러면요. 흥보가 말하는 장은 뭘까요? 네, 달기장이요. 그러니까 닭장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흥보와 아내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 됐던 이유가 장이라는 단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한 것이지요. 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상황은요. 지금 흥보네 집에 옷장이 있다, 없다? 없다. 옷장이 없어서 어디다가 도복을 보관했다? 그쵸. 달기장, 닭장에 옷을 보관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 가난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된 문학 개념 하나 알고 갈게요. 이렇게 발음이 굉장히 유사한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을 해서 말장난을 하고 있죠. 우리 말장난은요, 문학에서 네, 유희, 언어 유희라고 배웠습니다. 언어 유희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 장면에선 발음의 유사성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을 옷장, 닭장 서로 다르게 해석한 부분을 통해 듣는 사람들이 웃게 되는 해학성이 드러나죠. 자, 다음에 도복을 찾았으니 흥보가 또 다른 걸 요구합니다. 내 갓도 이리 내우시오. 갓은 어디다 두셨소? 귀한 굴뚝 속에 가보시오. 아이고 어찌 갓을 굴뚝 속에다 두셨단 말이오. 그런 것이 아니라 십여년 국상 후에 어느 친구가 양이 존존하다고 칠해 쓰라고 백립 하나를 줍디다 그려. 자, 잠깐 잘라서 볼게요. 십묘년에 국가에 큰 상이 있었나 봅니다. 아마 왕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흥보의 친구가 이제 쓰고 그 남은 갓이 있었는데 그 갓의 이제 테두리 부분이 아직 쓸만하다. 칠해서 쓰라고 흥보에게 갓을 하나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갓의 종류가 백립입니다. 자, 여러분 백 한자로 무슨 색깔을 의미하죠? 그렇죠. 흰색입니다. 그러면 갓의 색깔이 어떻다? 네, 하얗다. 사진으로 직접 볼게요. 요게 바로 백립인데요. 네, 보면은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갓입니다. 언제 쓸까요? 그렇죠. 아까 곡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장례를 치를 때 흰 옷과 같이 쓰는 갓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흑립을 주로 쓰겠죠. 그래서 흥보가 친구한테 받은 백립을 흑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원래는 온나무를 활용해서 칠을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돈이 들지요. 흥보, 색칠할 돈이 있었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드는 방법으로 이걸 까맣게 만들 방법을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니까 왜 흥보가 갓이 굴뚝에 있다고 했는지 감이 오지 않나요? 그렇죠. 굴뚝석에 넣어 놓으면은 그 그을린 연기에 그을려서 흰색이 검은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흑립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형세에 칠해 쓸 수 있나? 끄시렴에 끄시려서 쓸 양으로 굴뚝 속에 넣어 놓은 지 우금 3년 이후. 아하, 지금 역시 우픈 상황이네요. 자, 오칠할 백립을 오칠할 돈이 있다 없다? 그쵸, 돈이 없어서 백립을 가흰 갓이요. 백립을 굴뚝에 넣어 연기에 그을려 쓰고자 함이라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벌써 3년째 하고 있었다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쨌거나 도복과 갓을 다 마련했는데요. 아까 번호를 매겼던 1번, 2번 상황 모두 가난한 흥보의 형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진지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기보다는 좀 듣는 사람들이 피식 웃게 되는 해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그래서 그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여 읽거나 듣는 사람들이 웃게 되는 웃음을 유발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흥부 문양을 볼짝시면 편자 떨어진 헛망건 물레줄 당줄에다가 박조각으로 관자 달아서 두통나게 졸라쓰고. 자, 여기서는요, 이제 좀 숨가쁘게 문장들이 이어지는데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부 모양을 봅시다. 편자 떨어진 헛망건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려면 일단 망건이 뭔지를 알아야겠어요. 망건이라 하면요, 이 사진 속에 지금 이마에 여러분 둘러매고 있는 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남자들이 주로 이것을 썼죠.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봅시다. 이 망건의 구조를 보면요, 펼쳤을 때 이렇게 밑부분에 커다란 테두리 띠가 있습니다. 굵은 띠가 있는데 얘가 바로 뭐다? 네, 편자라고 합니다. 근데 흥보건 너무 망건이 낡아서 이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흥보가 무엇으로 대체했을까요? 네, 물레줄 당줄에다가 이 껍질이요. 이 껍질을 아까 편자 모양대로 썰어가지고 그 망건에다가 이어서 썼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가난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망건 얘기는 해봤고, 설대 부러진 헌파립, 버릿줄 총총 매어 노각근 달아쓰고. 자, 여러분, 파립이 뭘까요? 네, 부서진 갓인데요. 자, 이제 갓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갓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 바깥쪽에 동그란 고정된 철사, 둥근 형태의 철대가 있는데 이게 부러진 상황입니다. 그럼 흥보가 이거를 어떤 걸로 대체했을까요? 네, 노끈이라고 하죠. 이 노끈으로 둥글게 형태를 다시 한번 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이제 돈이 없어서 임시 방편으로 처리를 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떨어진 고의적삼 살점이 울긋불긋 목만 남은 질보신의 집대님이 별조로구나.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이제 갓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옷 얘기가 나오는데요. 고의적삼이라는 것은요, 옷겹 저고리와 바지, 즉 상하이 세트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사진 속의 고의적삼처럼 하얗고 아무 이제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흥보의 고의적삼은 너무 오래 입어서 혹은 험하게 입어서 낡아가지고 옷이 다 해졌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옷감으로 기워 입다 보니까 이렇게 살점이 울긋불긋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질보신 얘기가 나오죠. 이 질보신은 길목버선입니다. 목이 긴 버선이라는 건데요. 이 버선을 신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신고 바지가 펄럭거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천으로 발목과 버선을 고정해 줘야 됩니다. 이 고정하는 천의 이름은 데님이라고 하거든요. 이 데님도 이제 천으로 만들어진 건데 흥보가 이 데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과연 대체를 했을까요? 네, 여기 교과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집으로 발목의 버선과 바지를 같이 묶은 겁니다. 그림에 보이죠? 그림이 아주 디테일을 잘 살렸네요. 볼만하다. 헐고헌 배도복에 12도막 이은띠 흉당 눌러 고이 메고 한 손에다가 곱돌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 다 떨어진 부채를 들고. 자, 곱돌조대는요, 지금 그림에서 요 담뱃대죠? 곰방대라고도 하고요. 이 곱돌조대가 사진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길이가 길수록 신분이 높은 양반층들이 썼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한쪽은 입에 물고 다른 한쪽으로 이제 불을 이쪽으로 피우는 형태인데 너무 길이가 길면 양반들이 그거를
한 손으로 들고 불을 피울 수가 없어서 노비들이 시중을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담뱃대도 결국은 이런 양반의 체면을 과시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지금 우리가 후루룩 읽어 내려왔는데, 자, 흥보문양에서 부채 들고까지 괄호 쳐볼까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흥보의 차림새가 어때요? 멀쩡한가요? 아니죠. 굉장히 옷 자체가 낡고해진 남루한 차림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림새를 구체적으로 또 상당히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으로 표현을 해서 우스꽝스러운 묘사라고 우리가 성격을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우스꽝스럽다. 그러면 우리 이제 나올 개념 슬슬 상상이 되죠? 네, 바로 이런 점들이 해악성을 유발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도 중요한 한 줄이 나옵니다. 그 다음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8팔자 걸음으로 어식비식 내려간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니까요. 죽어도 양반이라고. 자, 흥보가 양반이라는 걸 칭찬하는 것 같나요? 비꼬는 것 같나요? 그렇죠. 비꼬는 것이죠. 죽어도 양반이라는 거는 저 꼴에 양반이라고 저런다. 이런 비웃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몰락한 양반인 흥보가 허세를 부리고 있잖아요. 허세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풍자하는 의도가 서술자의 태도로 정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빨랐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지금 자진몰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 웃음과 관련된 문학 개념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흥보의 차림새를, 남루한 차림새를 구체적이고 되게 우스꽝스럽게 묘사해서 해악성을 얻은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죽어도 양반이라고 라는 부분에서 확실히 이제 흥보를 풍자하는, 형편에 맞지 않게 허세를 부리는 흥보를 비꼬는 부분을 구분하여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흥보를 따라가 볼게요. 가다가 벼랑간 걱정이 생겼겠다. 흥보 무슨 걱정이 생겼을까요? 내가 아무리 공수나마가 되었을 망정, 내가 아무리 가난한 운명의 남자가 되었을 망정, 나는 반남박씨인디. 자, 반남박씨 여러분,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올까요? 그쵸? 가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잘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반남박씨는요, 이제 조선조의 유명한 왕후를 배출해낸 좋은 가문의 양반 출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보는 양반 출신이에요. 그런데 아전을 보고 허시호를 할 수는 없고, 자, 이때 아전은요, 여러분, 관아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관리는 주로 신분적으로 중인이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흥보랑 아전 중에 누가 더 신분이 높은 거죠? 네, 흥보가 양반이니까 신분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신분이 낮은 중인한테 허시오, 촌대를 할 수는 없고, 근데 허게 말을 놓는 하대를 했다가는 저 사람들이, 아전들이 듣기 싫어서 환자를 안 줄 텐데, 일 어찌하면 좋더라? 자, 고민이 시작됩니다. 흥보는요, 지금 황곡을 얻어야 할 상황입니다. 돈이 없고 쌀도 없고 아주 가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투를 고민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흥보가 양반 체면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내적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요, 이 흥보의 고민은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당시 조선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추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조선 후기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분제가 동요함에 따라서 가장 최상위 지배층이던 양반의 권위가 어떻게 됐다? 네, 떨어지게 되었다, 약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인 흥보가 아전에게 쓸 말투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 양반의 지위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 위태로워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지 봅시다. 옳다, 좋은 수가 있다. 아전들을 보고 인사를 할 때 말끝을 고자, 제자로 달아가지고 웃음으로 따질밖에 수가 없구나. 자, 여러분 말끝을부터 웃음으로 따질밖에까지 밑줄을 치고 지금 흥보가 생각해낸 방법이 여기 담겨 있죠. 어떻게 한다? 네, 말끝을 고나 제로 하고 웃음으로 따지기. 쉽게 말해서 지금 체면을 살릴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게 말끝을 애매하게 흐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존댓말인지 아니면 반말인지 애매하네. 듣는 사람이 뭔가 반응하기가 어정쩡해지는 그걸 오히려 노린 거죠. 그래서 우리 말투에는 고자 제자가 그런 어중간한 말투가 됩니다. 머리를 쓴 거예요, 흥보가. 자, 질청이를 들어가니 호장이 아전들이 우우 일어나며 아니요, 박생원 아니시오? 참 여러분 본지 경세 우경련이로고 하하하하하. 여러분 지금 흥보 말투 눈에 확실히 들어오나요? 네, 뭐뭐 하는 고 하하하하하 이런 부분이 지금 적용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경세우경련 아주 몇 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각댁은 다 대평어신지 모르지 하하하하하. 우리야 편습니다마는 그 백시장 이후 안녕하시오. 네, 백시장은 남의 맏형을 높이는 말인데요. 놀부 잘 지내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 백시장이사 여전하시제 하하하하하. 그런데 박생원 이게 어쩐 걸음이시오? 글쎄 그 가솔은 많고 양도가 부족하여 환자섬이나 얻을 거 하고 왔지만은 그 여러분 처분이 어떨런지 모르지 하하하하하. 자 여러분 양도는요 무슨 뜻일까요? 네 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쌀이 없다. 그래서 왔다는 건데 굳이 이런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과시하려고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한 양반이라는 것을 아전들에게 어필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아니 백시장이 만석거부인디 박생원이 환자 자신단 말이 어쩐 말이오? 아전들은 이해가 안 되죠. 형이 그렇게 부잔데 여기 쌀을 빌리러 올 이유가 있냐? 묻는 겁니다. 글쎄거 형제가 아니라도 너무 자주 얻어다 먹고 보니 염치가 없드고 하하하하하. 그도 그럴 것이요. 백시장 속을 누가 모르겠소. 그런디 참 박생원 그 매더러 맞아봤소?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지금 아전이 진짜 그냥 흥보한테 매 맞아본 적 있냐고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그런 의미보다는요. 아전이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제안하려 하는 것이냐면요. 그렇죠. 매품팔이를 흥보에게 제안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아니 매 맞는 말은 왜 해? 그렇게 그 갚기 어려운 환자를 자실 게 아니라 내려온 짐에 매를 좀 맞으시오. 그쵸? 환자는 이자가 붙고 빨리 갚아야 되니까 아주 갚기 힘듭니다. 아니 환자 대신 매를 맞아? 왜? 내가 밥을 굶었다니까 매를 굶은 사람인 줄로 아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골 좌수가 병영 영문의 상사범을 당했는디 좌수 대신으로 곤장 10개만 맞고 오시면 한 개의 성냥씩 10개면 30냥은 굳은 돈이요. 자 잠깐 잘라서 볼게요. 아전이 왜 매품팔이를 제안하는지 지금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골 좌수 우리 골, 우리 마을의 좌수, 관아의 높은 급의 관리입니다. 이 좌수가 병영영문의 상사범을 당했다. 여러분 상사범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보통의 범죄 혹은 범인을 가리키는데요. 말 그대로 병영영문에서 이 좌수가 범죄를 저지른 걸 알고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천에 시청에 시장이 있잖아요. 이 시장이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검찰에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고소를 하고
그 사람이 뭔가 잠재적인 범인으로 지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정리하면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조선사회 현실 하나 짚고 갈게요. 바로 이렇게 정치인들, 특히 높은 급에 있는 지도층들이 부정부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좌수 대신으로 곤장 10대만 맞으면 한 대의 성냥, 10개면 30냥. 자, 매품을 팔아보라고 제안을 하고 있네요. 아전이 매품을 파는 것을 제한하는 거는요, 사실상 이 국가의 어떤 형벌 체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남이 지은 죄인데 내가 대신 갚아준다? 그것도 심지어 갚아주고 돈을 받는다? 이 뭐 거의 뇌물까지 섞여 있는 이상하고 아주 기이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개 성냥씩, 자, 한 1냥이 지금의 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대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150만 원이네요. 근데 심지어 물론 누가 가든지 말 타고 가라고 마삭 단량까지 30단량을 주기로 했으니 175만 원. 이거를 이제 매를 맞으면 주는 현금으로 거 다녀오시랴요? 여러분은 만약 흥부라면 이거 할 것 같나요? 다들 고민이 되죠. 집에는 가족들이 굶고 있고 생각보다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자, 흥보 어떻게 반응할지 계속 읽어봅시다. 흥보가 돈 이야기를 듣더니 대번에 허시호로 올라가는디. 자, 여러분, 아까 흥보가 굉장히 양반의 체면과 자존심을 신경 썼는데요. 돈 175만 원 정도 준다고 하니까 말투가 싹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네, 허시호로 갑자기 바뀝니다. 존댓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당시 신분보다 이게 더 중요한 현실이었다. 네, 돈이 훨씬 중시되던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흥보에 주목해 보면은 앞에서 말끝을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뭐뭐 하는고 뭐뭐 하는제 하하하하처럼 얼버무리면서까지 체면을 지키려고 했던 흥보인데 돈 얘기가 나오니까 와르르 무너집니다. 흥보의 체면, 허위의식이라고 하죠. 사실상 가진 게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허위의식을 비꼬는, 풍자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보시오, 가고 말고요. 내가 가기는 가겠소마는 그 양반도 곤장을 때리오? 이제 좀 망설여지는 거예요. 병영 영문은 무상 소화문이요. 양반 가리지 않고 때린다고 합니다. 거 대단하오 그려. 무섭지요. 네, 아니 꽃게 말 타고 갈 것이 아니라 정갱이 말로 노자나 풍족히 쓰고 가겠소. 그 돈 단양 날 내주오. 여러분, 정갱이 말이란 단어 좀 특이하지 않나요? 정갱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정강이 말로 아무것도 타지 않고 걸어서 갈 테니까 그 말 타는 비용 5냥 15만 원 정도는 지금 나한테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글랑 그리 허시오. 자전이 승낙을 해서 괴문을 절컥 열고 금고문을 열고 엽전 단량을 내어줍니다. 흥보가 받아 손에 들고 여러분 내 다녀오리다 하고 얼씨구나 좋네. 지화자자 좋을시고 돈 봐라 돈 좋다 돈 봐라 얼씨구나 좋을시고 노래를 계속 부릅니다. 아주 흥이 절로 나죠. 오늘 걸으면 잘 걸었다. 이 돈 단량 가지고 가면 열흘은 살겠구나. 어깨를 으쓱이며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우 마누라 어디 갔소? 대장부 한 번 걸음으로 엽전 30단량이 들어온다. 거정문 열소 돈 들어갔네 하고 이제 막 대장부처럼 으스대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흥부 마누레 나온다. 흥부 마누레가 나오며 어디 돈 봅시다. 어디 돈? 이 돈이 웬 돈이오? 일수월수변을 얻어왔소? 체계변전을 얻어왔소?
자,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맨날 가난하게 굶고 있다가 남편이 어디 갔다 오더니 순식간에 큰 현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내는 혹시 흥보가 이 뭐 고리대금업이나 대부업에 손을 대서 좀 하루치 이자나 한 달치 이자를 땡겨온 건가 묻는 거죠. 자, 아니 그 돈이 아니로세 일수월수변을 왜 얻으며 체계변전을 왜 얻겠나? 그러면 이 돈이 웬 돈이요?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오다 가다가 주워왔소? 아내가 계속 돈이 어디서 생겼냐고 출처를 묻고 있죠. 그만큼 안 믿기는 겁니다. 아니 그 돈이 아니로세. 이 돈 근본에 이를 찐데 대장부 한 번 걸음에 꽁돈같이 생긴 돈이로세. 돈 봐라.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생살 직원을 가진 돈, 부귀 공명이 붙은 돈, 맹상군의 수레바퀴같이 둥글둥글 도는 돈. 얼씨구 좋구나. 기와져 좋네. 얼씨구나 돈 봐라. 하고 흥보가 자기가 구해온 돈이라는 걸 굉장히 이제 어필하면서 돈과 관련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우리가요, 이 부분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한 가지 짚을 게 있어서 지금 표시를 해볼게요. 돈 하는 부분부터 돈 봐라까지. 이게 바로 돈타령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돈타령의 가사를 좀 자세히 뜯어볼게요. 그러면 흥보가 정말 돈을 좋아하고 찬양하는지 의심하게 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혹시 중간에 한자로 된 단어 보이지 않나요? 네, 잘 찾았습니다. 바로 생살직원을 가진 돈의 생살직원 한번 뜯어볼까요? 생, 살다, 살, 죽다, 죽이다, 지, 어조사지, 권, 권력. 자, 그러면 이 생살직원은 어떤 권력이다? 그렇죠. 사람을 살리거나 혹은 죽이는 그런 어마무시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뭐가 가지고 있다? 그 힘을 돈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 흥보가 돈을 좋게 보는 것 같나요? 좋게 보지 않는 것 같나요? 그쵸?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분명히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흥보가 돈이 급하고 돈을 원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돈이 사실은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부귀공명을 결정하는 그런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거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 비판적인 시선이 여기서 드러나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글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조선 후기는 돈의 논리로 움직이는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서 황금 만능주의, 즉 돈이면 뭐든지 해결된다 라는 사회 분위기, 풍조가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돈타령의 가사를 잘 뜯어보면요. 돈의 어떤 사회 부정적인 그런 힘을 흥보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요.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했고 학습 활동을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274쪽 잠깐 펴볼까요? 네, 274쪽의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요, 판소리 설명글이고 이를 토대로 흥보가에 나타난 한국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문학의 전통과 특질은 사실상 이 글에서 두 가지 설명되고 있죠. 바로 해학과 풍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지금 뭐와 뭐를 물을 예정일까요? 네, 해학과 풍자를 물을 예정이죠. 역시 맞췄네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1번과 작은 2번 모두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흥보가에서 어떤 부분을 찾으라고 하나요? 네, 흥보의 처지를 해학적으로 표현한 부분, 그 다음에 그걸 찾아서 해학적 표현의 효과까지 말해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해학은요, 어떤 성격의 웃음이다? 그렇죠. 동정과 연민의 성격이 두드러져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부분은 한 가지를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바로 269쪽에 흥보가 어줍지 않게 차림새를 다 준비해서 나가는 부분, 남루한 차림새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부분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학적 표현의 효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가난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픈 흥보의 상황이지만 이것을 계속 진지하게 끌고 가서 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개그를 한번 섞어주면 이 긴장이 깨지는 완화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 완화가 두 번째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2번도 보겠습니다. 흥보가에서 현실을 풍자하는 부분을 찾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당대 현실을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자, 풍자는 어떤 성격이죠? 네, 공격, 비판의 웃음입니다. 비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시대라 함은 우리 흥보가의 배경은 언제다? 네, 조선시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이 표에 제시된 대로 해볼 건데, 풍자하는 부분 찾고 그 다음에 현실을 추리해보는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거를 좀 미리 예쁘게 표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주고 그 밑으로 우리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교과서에서 알려줬네요.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부분 첫 번째는 흥보가 자식들 밥 먹이려고 매품을 팔려 함. 그래서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당대 현실은 정말 많은 민중이 가난으로 힘겹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참고로 우리는요 몇 개까지 할 거냐면 5개까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흥보가 그렇게 외출 준비를 하고 길가를 나서다가 고민이 생겼지요. 자, 흥보 어떤 고민을 했더라? 그렇죠. 아전에게 존댓말을 할지 반말을 할지 쓸 말투를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체면 살리다가 마지막에 돈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존댓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부분까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 현실을 한번 적어보자면요. 신분제가 주어가 돼야겠죠. 신분제가 동요하고 있었다는 것. 그에 따라서 양반의 권위가 어떻게 되었다? 네, 약화되었다. 반면에 돈의 권위는요, 강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같이 해볼게요. 우리 이 아전이 이제 흥보에게 매품팔이를 제안하는데 그 제안하게 된 배경이 있죠. 맞습니다. 고을의 좌수가 병영 영문의 상사범을 당함. 말 그대로 이제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범죄자로 지목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당대 현실, 우리 정치와 관련돼서 풀이하면 되겠죠. 네, 정치적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했다. 정확히는요, 정치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아주 심각한 상황임을 충분히 추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좌수가 그래서 뭘 제안했다? 네, 좌수가 아니라 아전이 매품팔이를 흥보에게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매품팔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제3자가 돈이나 쌀을 받고 대신 맞아주는, 곤장을 맞는 그런 것이라고 했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당대 현실은요, 이제 국가의 형벌 체계가 정상적이었다, 비정상적이었다? 그렇죠. 정상적이지 못했다,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렇게 돈을 얻어온 흥보가 돈 얼씨구나 기와자 좋네 하는 돈 타령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 있었지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이제 화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것이 조선 후기의 일입니다. 그에 따라서 부정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었지요? 그렇죠. 이렇게 생살직원을 가진 돈, 부귀공명이 달린 돈,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사회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이 당대 현실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가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이 형태로 시험 문제를 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꼭 맞춰주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흥보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해악과 풍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이 영상으로서 흥보가 진도는 모두 끝났고요. 혹시 궁금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에게 질문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집중해서 듣느라고 다들 고생 많았어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